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난치성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륨의 임상관리라는 제목의 전략 임상 핸드북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죠? 특히 난치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띄네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가이드라인, 내성 기전, 구제 치료 전략까지 마치 어떤 까다로운 상대를 공략하는 비밀 작전 계획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료의 핵심은 점점 약이 듣지 않는 어떤 특정 세균에 맞서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어떻게 싸움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싸움의 방식이요? 네, 왜 기존의 무기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전술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 셈이죠. 단순한 치료 지침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서군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체와 벌여온 아주 치열한 지적 싸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지적인 싸움의 기록이라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교활한 슈퍼버그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최신 치료 전략의 핵심까지 자료의 흐름을 따라서 그 기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 정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륨. 자료 첫 부분에 생물학적 특징이 나오는데요. 다른 거 몰라도 펩티도글리칸 세포벽 부대. 이 부분이 유독 강조되어 있네요. 세균인데 벽이 없다. 이게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이 균을 처음부터 아주 까다롭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근본적인 특징이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들 있잖아요. 네네. 그 약들이 비유하자면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추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세균의 단단한 세포벽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균은 애초에 부술 성벽이 없는 겁니다. 공격할 타겟 자체가 최초부터 없다는군요. 와, 정말 교활하네요. 맞습니다. 갑옷을 안 입는 대신에 뭐랄까 모습을 감추는 투명 망토를 두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항생제에는 태생적으로 내성을 가져요. 처음부터요? 네. 근데 역사를 보면 더 극적인데요. 1980년대에 처음 발견됐을 땐 사실 큰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당시 1차 치료제로 쓰이던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에 내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2020년대인 지금은 아예 여러 계열의 항생제가 동시에 듣지 않는 다제내성, 즉 MDR 위기 상황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야, 그야말로 골칫덩이 슈퍼버그로 진화해버렸군요. 바로 그겁니다. 타고난 특성만으로도 힘든 상대인데 스스로 진화까지 했다. 근데 단순히 약이 안 듣는 걸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유전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솔직히 자료에 있는 분자구조 그림을 보니까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딱 이해할 수 있게 이 세균이 우리 항생제를 바보로 만드는 속임수, 가장 결정적인 거 두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영리한 두 가지 방어 전략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마크롤라이드 계열 항생제에 대한 방어입니다. 이 항생제는 세균의 단백질 공장인 23S RNA에 딱 달라붙어서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균은 바로 그 항생제가 붙어야 할 자리의 모양을 살짝 바꿔버리는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아하, 열쇠 구멍 모양을 바꿔서 맞는 열쇠가 없게 만드는 거군요. 되는 거죠. 그러자 이 균은 이번에도 그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항생제가 더는 자기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무기의 공격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방어막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기존의 한방,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군요. 그렇다면 의학계는 이 영리한 적에 맞서서 공격의 판자치를 어떻게 바꿨나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에는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항생제 하나로 한 방에 끝내려는 단일 요법을 선호했어요. 네, 그렇겠죠. 근데 적이 너무 광해지자 전략을 바꾼 거죠. 과거처럼 보병 하나만 밀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2단계로 나눠서 공격하는 겁니다. 2단계 공격이요? 네, 1단계로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을 7일간 먼저 사용합니다. 이 약의 역할은 균을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고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네, 전체적인 세균의 양, 즉 세균 부하를 먼저 확 줄여놓는 거예요. 큰 산불에 비유하면 소방대원들이 직접 들어가기 전에 헬리콥터로 물을 뿌려서 일단 불길의 기세를 꺾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기세를 꺾어놓고 본진을 공략한다. 그럼 2단계에서는 뭘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세균의 수가 줄어들고 기세가 꺾인 상태에서 내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예 부대, 즉 특정 항생제를 투입해서 남아있는 잔당들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순차 치료라고 부릅니다. 와, 정말 정교한 작전이네요. 이런 새로운 접근법이 혹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된 건가요? 네, 이건 완벽하게 세계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국, 영국, 유럽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단일요법은 이제 그만 순차 치료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들 똑같이요? 네, 물론 세부 전술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CDC는 독시사이클린으로 세균 보호를 먼저 줄이는 이 프라이밍 효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요. 영국이나 유럽은 또 다른 점이 있나요? 영국 BSH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 균을 몰아낼 수도 있으니 무조건 치료부터 하기보다 일단 지켜보는 워치 앤 웨이트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잠깐만요. 균이 있는데 지켜보기만 한다고요? 아니,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의 면역을 믿고 기다리는 게 정말 안전한 전략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영국 보건당국은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이 오히려 내성균을 키우는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네, 유럽 IOST도 비슷한 맥락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섣불리 선별 검사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요. 모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글로벌 전략이 한국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나 그에 맞는 프로토콜이 있습니까? 네, 한국은 아주 중요한 역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약 50%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50%요? 잠깐만요. 그럼 감염자 둘 중 하나는 이미 1차 약의 내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진단과 동시에 내성 유전자를 확인하는 검사, 즉 MRMM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 검사가 중요하군요. 네, 자료의 치료 흐름도를 보면 이 검사 결과가 갈림길이 됩니다. 내성이 없으면 기존 치료제로도 충분하지만 만약 내성이 있거나 1차 치료에 실패했다면 지체 없이 앞서 설명드린 순차 치료 프로토콜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의 무장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무기를 꺼내든다. 그렇다면 이 내성 검사를 기반으로 치료하는 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큰가요? 그 차이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효과가 정말 극명합니다. 데이터가 딱 보여주는데요. 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해 치료했던 경험적 치료. 이때의 실패율은 47.6%에 달했습니다. 거의 반이 실패했네요. 네, 거의 반은 치료에 실패했던 거죠. 하지만 내성 유전자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치료하는 내성 유도 치료를 했을 때 실패율은 5.9%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와, 47.6%에서 5.9%라니 이건 단순히 성공률이 높아진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기존 방식으로는 거의 절반의 환자가 계속 고통 속에 방치됐던 셈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완치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도 45.2일에서 29.4일로 보름 이상 단축됐습니다. 이야... 불필요한 약물 남용을 막고 사회 경제적 비용까지 줄여주니 모든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입증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순차 치료와 내성 유도 치료가 새로운 표준이라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만약 이 똑똑한 전략마저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 다음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구제 치료, 즉 셀비지 세라피라는 단계별 비상대책이 등장하는 겁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들이죠. 네. 피라미드 형태로 계층도가 그려져 있는데 1차 구제 약물은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미노사이클린을 14일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실패하면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 가능한 더 강력한 퀴놀론 계열 항생제인 시타플록사신이 대기하고 있고요. 3단계에는 유럽이나 호주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프리스티나마이신이 있는데 이 약은 임산부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다만 하루에 4번이나 복용해야 해서 환자가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 맨 꼭대기, 자료에는 심지어 최후의 수단, 더 뉴클리어 옵션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던데 이건 대체 뭔가요? 말 그대로 핵무기급 카드입니다. 더 이상 하나의 무기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여러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요법을 쓰는 거죠. 아, 여러 개를 한 번에 쓰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미노사이클린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함께 쓰거나 벨기에에서 5개 계열 항생제에 모두 실패했던 환자를 완치시킨 사례가 보고된 M3P 프로토콜 같은 최후의 옵션을 고려하게 됩니다. 정말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치열한 싸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현재의 무기들을 총동원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무기 개발도 계속되고 있겠죠. 네, 과학자들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레파물린 같은 완전히 새로운 계열의 항생제가 개발 중이긴 한데 아직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널리 쓰이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게 특정 상황에 대한 섬세한 접근입니다. 특정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신 및 수유 중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태아에게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루오로퀴놀론과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제 치료 옵션이 아까 언급했던 프리스티나마이신인 거죠. 또 다른 논쟁거리는 앞서 잠시 이야기했던 무증상 감염이고요. 아, 증상이 없는데 굳이 검사해서 치료하는 게 맞느냐는 논쟁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균이 있으면 치료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과거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감염에 대해 불필요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내성균이라는 더 무서운 적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결국 또 내성 문제로 귀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무증상 선별 검사를 굳이 권장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는 거고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끈질기고 영리한 세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발전시켜 왔는지 숨가쁘게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료 마지막 장에 있는 단순 항생제 시대의 종말이라는 선언이 정말 와닿네요. 이 모든 내용이 결국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의 결론, 성공적인 완치를 위한 세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시사이크닌 프라이밍. 섣불리 본진에 공격하지 말고 일단 적의 수를 줄여 기세를 꺾을 것. 둘째, 내성 유도 치료. 적이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알고 싸울 것. 마지막 셋째, 하나의 무기가 통하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생화학적으로 다양한 기전을 가진 약물들의 복합요법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고려할 것. 이것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때는 간단한 처방 하나로 해결되던 감염병이 이제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이렇게 다단계의 복잡한 전략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특정 세균의 사례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슈퍼버그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